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고대 역사에 있어서 제철 기술의 발전 과정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고려와 조선 왕조의 철기 문화, 제철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역사와 대비하면 중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고려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신라를 복속시키고 국호에서 보듯이 공식적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발해로 전승되었을 북방의 제철 기술과 신라의 제철 기술 역시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고려시대 제철업에 대한 전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만큼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고려시대 철의 생산과 기술 수준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제도를 통하여 철의 생산과 수요를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설치하여 운영한 철소입니다. 소는 고려시대 국가가 지방 특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철소는 국가에서 필요한 철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한 특수 행정구역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제철 설비가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고려시대 철소로는 충북 충주의 다인철소, 전북 전주의 우양촌철소, 전남 무안의 수다철소, 경기도 지평의 지평철소, 황해도 우봉의 우봉철소, 전남 무안의 철소리 등입니다. 또 고려사는 철광석 생산지로 강원도 철원, 안변, 황해도의 해주, 연안, 재령, 경기도의 지평, 충청도의 충주 및 전라도의 나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의 생산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노동력과 전문적인 기술,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철소 관리는 해당 철소가 있는 지방 군현에서 담당하였으며 철소에 거주하는 백성은 매년 국가에 정해진 일정량의 철을 바쳐야 했습니다. 고려시대 자료로 확인되는 주요 철소 중 충북 충주의 다인철소는 주목되는 철소입니다. 다인철소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남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매우 큰 규모의 철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고종 42년 1255년 몽골군 침입 때 공을 세운 다인철소를 이간현으로 승격한 내용과 원나라에 조공할 환도를 주저하게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려 충렬왕 3년 1277년 4월에 몽골에서 환도 천자루를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이를 충주에서 주저하게 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다인철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도 다인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시 이류면의 노계마을 인근에서는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유구와 철광석을 녹이는 연료와 관련된 숯가마, 공방터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인철소는 고려시대 국가가 경영하는 제철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건국 이후 불안정한 대외정세와 거란과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 등으로 인해 무기의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소를 중심으로 무기 제작을 위한 철광업이 주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만 하더라도 큰 규모의 국가 경영 수공업장들이 있었는데 그중 군기감은 군대가 필요로 하는 철제 무기의 생산과 조달을 감독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 외에 장야서라는 관청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 관청은 무기 이외에 농기구 등 철기류 제조를 금, 은, 동 등 다른 금속과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철제 무기 및 농기구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철기류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국 초기의 정세 불안과 전쟁으로 철제 무기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군기감은 막대한 양의 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앙군은 물론 주요 지방도시에서도 무기를 만들어 지방군을 무장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농기구류로 사용된 가래, 호미, 낫, 작두 등은 모두 강철로 만들어진 철제품이었고 이 외에 화로, 가마 등의 철제품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려시대 제철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철을 생산하는 제련로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평면 형태가 과거 원형 위주로해서 타원형과 장방형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규모 역시 길이와 너비가 각각 2에서 3m에 이를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철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배출하기 위한 배제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재련로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송풍관의 경우 삼국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2개의 송풍관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제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을 생산하는 기본 연료인 철광석 대신 사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철은 말 그대로 철 성분이 섞여 있는 모래를 말합니다.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인력만 동원하면 철광산의 채굴보다는 원료 조달에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광석에 비해 재련을 통해 타 금속 등 불순물을 분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철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철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품질과 관련된 약점보다는 원료 조달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강점이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늦어도 고려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철 재련이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세종연간에 조선의 철산지는 34개소인데 이 가운데 사철로 철을 생산하는 곳이 21개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원료로 사철과 철광석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련로의 형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통형의 노에서는 철광석을, 상자형 노에서는 사철과 토철 등 분말 상태의 광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철로의 평면 형태 및 규모 변화, 철광석 중심에서 사철을 이용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는 제철 기술의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주조로 생산된 철기 역시 갱위와 같은 농기구를 넘어 솥과 불상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특히 빨리 굳어버리는 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교한 철불상이 활발하게 제작된 고려시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철 및 공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선 철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고려시대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철을 생산하는 일이 기존의 국가 경영에서 민간 경영으로 점차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른바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제철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징적 모습으로 보면 고려시대는 철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두고 국가가 철의 생산을 직접 관리하던 국영제철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른바 대장간에서 야장, 철장이라고도 부르는 대장장이들이 호미나 낫과 같은 농기구와 새로 된 생활대구를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에 나오는 대장간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철업의 민영화 모습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철물을 민간에서 국가에 공급하는 공납, 즉 납세 체계로 변화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종래 부역노동에 기초한 봉건적 생산 방식에서 임금노동에 기초한 초기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철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대장간에는 쇠를 뜨겁게 달구는 화로인 단야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장장이들은 뜨겁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망치로 내려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단조 작업과 찬물에 식혔다가 다시 뜨겁게 달고 망치로 내려치는 담금질 작업을 반복하여 도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명칭으로 단야 작업이라고 하는 이 일은 무척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명의 대장장이가 각기 맡은 일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국가가 부과한 역을 행한다기보다는 철물을 제작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민간 대장간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제철업이 모두 민간에 맡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철제무기 제조의 경우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주무관서로 선공감과 군기감을 두고 관영 철공소인 철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생산과 조달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철장은 쇠부리터라고도 불렸는데 쇠를 부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 전기 철장은 전국에 20여 개소가 있었고, 각 철장에서는 정부가 파견한 철장관이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일과제 생산을 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철 기술자인 철장은 앞의 철공소 철장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야장, 대장장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보면 서울에 192명, 지방에 458명의 철장들이 정부 각 관서에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철장이 부족하여 군인과 포로로 잡은 일본인 대장장이들을 사역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철장은 다시 유철장, 주철장, 수철장으로 나누고 그중 무쇠를 다루는 철장을 수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장장이라고 하면 수철장만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제철 기술자의 세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조선의 제철 기술 발달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 중에는 오로지 관청 수공업장에서만 사역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농기구 등을 만들어 장시에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으로 생활하며 관청의 사역에 때때로 응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관청 수공업이 붕괴되던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 철의 생산과 유통은 전국적으로 매우 활발하였으며 그런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조선시대 제철이 이루어진 장소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제철 유족의 80% 이상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유적은 원형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주 외동읍 모화리 유적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철 기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철로의 구조이며 조선시대의 제철로는 고려시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보다 다양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원형과 타원형 이외에도 전북의 김제 장흥리 은곡 제철 유적에서는 세 장방형 평면 형태의 여러 개의 소구경 송풍관이 장착된 상자형 제철로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철로의 형태가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철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철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석축형 제철로의 등장입니다.
석축형 제철로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했으며 토철, 사철 등 분말상 원료를 주로 사용해서 선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철광석, 사철 등 원료를 녹이기 위해 제철로를 만들고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며 온도를 올리기 위해 송풍관을 설치하는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고려시대 이후 사용된 제철로와 제철 방식은 서양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 제철 기술이 근대 제철 기술로 전화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기술적 효율성이 근대 산업화에 뒤처진 결과라는 것 외에 특별한 해답을 찾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앞의 강의에서 서구 근대 철강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18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 급격히 속도가 빨라진 산업화 과정에서 철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서구 근대 철강 산업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개항기에 접어들어 근대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지만 스스로 근대 철강 산업을 육성할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등장한 서구 세력과 일본의 침입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전근대 제철업 중에서 고려와 조선 왕조의 철기문화, 제철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서양 역사에 빗대면 중세에 해당하는 1000년간의 기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나름대로의 제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된 철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제철업에서 탈피하여 민간 제철업도 활발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제철업이 서구와 달리 근대적 산업으로 계승 발전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를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과제로 남겨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근대 제철업과 근대 철강 산업이 어떻게 다른 모습인가를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